반갑습니다. 백승기입니다. 오늘부터 23년 국가직 국업 행정학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회분 해설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좀 풀기가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기본 교재를 보면서 좀 더 주변 지식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학의 접근 방법은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 질문을 보면 항상성이죠. 1번, 2번, 3번, 4번 중에 여러분 틀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몇 번이라고 답을 하셨나요? 우선 답은 1번입니다. 1번이 틀렸거든요. 왜 틀렸는가 하면 항상성은 뭐냐면요. 우리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자 자기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는 능력, 이걸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속에 산소가 부족하면은 잦은 호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산소를 보충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항상성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호메오스테시스라고도 이렇게 영어 문장으로 그대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성도 기억하시고 호메오스테시스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자 자기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되니까 1번 지문에 보면 불안정 상태를 추구한다. 이 부분이 틀렸다는 것을 아시겠죠? 다음 2번입니다. 부의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산물이 소멸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개방을 하게 되면 그 소멸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게 바로 부의 엔트로피가 되는 겁니다. 읽어보면 개방체제는 외부로부터 에너지와 자원을 받아서 엔트로피를 낮추는, 그러니까 소멸을 막아주는 부의 엔트로피 기능을 가진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발을 정자, 정의 엔트로피는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집을 그대로 이렇게 두면요 어떻게 됩니까? 관리도 잘 안 하고 집을 그대로 둔다면 자연적으로 먼지도 생기게 되고 또 집도 낡은 집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엔트로피, 즉 정의 엔트로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의 엔트로피와 부의 엔트로피는 다르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보면 등종국성입니다. 이것은 지문 그대로 투입 자원도 다르고 전환 과정도 다르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동일한 최종 상태에 도달한다. 등종국성 되겠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뭐로 가도 옛말이죠. 뭐로 가도 서울 한성에만 가면 된다. 그런 게 바로 등종국성의 예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전체성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읽어보면 하위 체제들은 독립된 경계를 지니면서도 상호 의존적 관련성을 갖기에 전체로서의 통합 관계를 분석을 해야 올바른 이해가 가능한 맞는 지문이 됩니다. 이게 그 지문에 보면 상호 의존적 관련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선형적인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선형적인 인과관계. 그것처럼 상호 의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에서 틀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1번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추가 말씀드리면 행정학의 접근 방법은 중요한 주제이다. 1번 요 질문을 해보시고
명확히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행정학의 그 접근 방법 전체를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오늘 20문제, 20개 문제를 제가 보여드립니다만, 요 20개 중에 3개까지 틀리는 개수가 맥시멈 3개를 넘어서서는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시험 날짜가 4월 2일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날짜를 감안할 때 3개 이상 틀리게 되면 좀 더 분발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 보죠. 하나씩 보면 1번의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 되는데요. 그것은 지방자치법 139조에 있는 대로 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 전문상 자치법 139조니까요. 그래서 일단 1번 지문에 조합의장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틀린 지문이죠. 없다 했으니까. 그럼 2번 보면 그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되어 있잖아요.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를 보시면요. 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제가 중요한 것만 간단히 요약을 한다면 투자사업 비용입니다. 투자사업 비용에 발행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재해 예방이라든지 복부사업에 발행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발생을 한 어떤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세입의 결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입 결함을 보전하기 위해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미 발생된 채권을 새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상환하는 것을 차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지문의 경우는 차환을 위해서 발행할 수 없다 되어 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경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해보시죠. 첫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 이 제주도의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주도 발전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도의회 의결을 마친 후에 외채 발행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를 초과한 발행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면요. 4번은 별표 2개를 하시죠. 4번 지문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지문의 경우에. 그래서 수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는 자세, 그 태도, 그런 데서 정답을 맞추는 개수가 적어도 1개는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정신무장을 잘 하시고 수험장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번 경우를 보시면요. 외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그 지방채, 거기에 보시죠.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라도 그 부분 표시를 하시고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라 하더라도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외채 발행할 경우입니다. 이때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라고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안부 장관의 승인입니다. 기재부 장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평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이고요. 실수만 하지 않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 부분 봅니다. 거기에 보면 맨 윗줄에 보면 공공시스를 표시하시죠. 공공시스를 사용 이렇게 됩니다. 공공시스를 사용입니다. 그럴 때 관련되는 것이 사용료 됩니다. 예를 든다면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 이런 것들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 지문 속에서 공공시설 사용 이런 문기가 나오면은 그게 바로 사용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나에 보시면 맨 윗줄에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 그 표시하시죠. 이것은 공공시설 앞에 것은 앞에 가는 공공시설의 사용이었잖아요. 이거는 공공시설의 설치입니다. 그거 표시하시죠? 공공시설의 설치. 이것은 바로 분담금으로 연결이 됩니다. 읽어보면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주민의 일부가 특별히 이익을 받을 때 이때 이제 부과하는 것이 분담금 되겠습니다. 자, 다 봅니다. 이것은 행정 서비스입니다. 그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받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부담이 바로 수수료로 나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주민등록 발급, 주민등록 등본 발급, 수수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는 것이 수수료 이렇게 됩니다. 답은 1번 사용료, 분담금, 수수료 평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민자유치 방식인데요. 지문에 1번, 2번, 3번, 4번 있습니다. 이처럼 예를 들어서 BTO라고 기재를 하고요. 이 영어 대문자를 풀어서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풀어서 내지 않고 그냥 BTO 이렇게만 나타내기도 하니까 영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요. BTO입니다. B라고 하는 것은 건설하다, 세우다, build의 뜻이고요. T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칸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소유권의 주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BT, T라고 하는, 여기 T라고 하는 건 transfer입니다. transfer, 이전하다, 소유권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라고 하는 operate, 운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문을 보면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면 build의 B가 맞죠? 그 다음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곧바로 정보 부문의 기부 체납 방식으로 기습. 이 transfer, BT, T 맞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에게 운영권 인정한다. operate, 운영, 맞죠? 그 BTO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보면 BLT입니다. 이게 B는 마찬가지 build고요. L이라고 하는 lease입니다. 임대하다, L-E-A-S-E. 그러니까 시설을 건설한 후에 제3자에게 임대한 후에 그 다음에 T, transfer, 정보 부문의 소유권 이전.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보면 BOT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죄송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자본을 투입해서 시설을 건설 B 맞죠?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한다. 이게 ON이 되어 있습니다. OWN.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정부의 기소, 트랜스퍼, BOT도 맞고요. 4번에 보면 BOO입니다. B, 빌.
그래서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다음 두 번째 O. 이게 O는 그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 인정이니까 지문처럼 국가에게 소유권 인정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BOO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희소성의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표 3개를 하시고요.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시간을 꼭 좀 내어서 정확히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기를 권합니다. 자, 5번의 희소성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완만급총 이런 순서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는 제가 설명드리는데 일단 완만급총을 기억하시고요. 위에서부터 완부터 여유가 많은 것이고요. 완만급총, 총으로 갈수록 자금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완만급총.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죠. 머릿속에 그대로 기억하시죠. 완만급총. 예. 그러면 완이라고 하는 것은 완화된 희소성이고요. 만은 만성적 희소성이고요. 급은 급성 희소성이고 총은 총체적 희소성인데 이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희소성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게 재무행정에서 이제 다루는 주제인데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물질적 욕구가 대단히 큽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질적인 혹은 양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그게 바로 희소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급성, 희소성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표를 또 여러분들한테 표를 가지고 다시 재차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요 문장으로 문제 자체를 보고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급성 희소성은 가용재원이 계속 사업을 지속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왜냐? 급성 희소성은 계속 사업은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감당할 수가 있고 다만 계속 사업의 증가분은 감당할 수가 없고요. 거기다가 신규 사업 이런 것은 더더욱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희소성의 법칙에서는 세 가지 그 칸이 있습니다. 계속 사업, 증가분. 요 증가분은 계속 사업의 증가분이에요. 그리고 신규 사업. 다시 계속 사업, 증가분, 신규 사업. 요 세 가지 중에 다 커버할 수 있다면 그게 자금 여유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완만급총에서 맨 처음 이야기했던 완입니다. 완화된 희소성. 완화된 희소성은 세 가지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만성적 희소성은 계속 사업하고 증가분은 가능한데 신규 사업은 안 되고요. 그 말은 신규 사업 자금은 없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급성 희소성은 이것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사업만 감당할 수 있고요. 증가분, 계속 사업의 증가분도 안 되고 신규 사업은 더더욱 안 되고 그 다음에 완만급총의 마지막 총체적 희소성은 이것은 세 개 다 안 됩니다. 이것은 총체적 희소성에서는 그 특징이 뭐냐면 회계 처리를 아주 허위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관리라는 그 자체에 의미가 없다. 예산 관리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자 문제를 보시면 1번의 경우에 옳지 않다. 급성 희소성은 계속 사업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 2번 보면 완화된 희소성. 이건 자금 여유가 가장 많은 거죠. 큰 거죠. 그래서
정부가 현존 사업 계속, 또 새로운 사업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 있다. 그죠? 맞고요. 신규 사업도 된다 이 말이에요. 3번에 보면 만성적 희소성, 완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신규 사업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신경을 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적 희소성은 관리 개선에 역점을 둔 그 방식은요. 영기준 예산이 방식이 됩니다. ZBB라 그러죠. 영기준 예산.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희소성은 정부가 얼마나 원하는가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다루는 그런 양면적인 조건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인데요. 자, 거기에 우리가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표를 다시 또 제시합니다. 이 표를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드립니다. 이 희소성의 법칙을 이야기한 학자는 시커라는 사람이고요. 자, 완화된 희소성을 봅니다. 계속사업, 정가분, 신규사업 다 동그라미 다 커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사업의 자금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거기에 보면 PPBS를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신규사업 자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단연도 예산 편성이 가능한 거예요. 단연도 예산 편성은 어디에서 봤습니까? 바로 PPBS, 계획예산제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완화된 희소성이 되고요. 완화된 희소성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PPBS, 계획예산제도,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 만성적 희소성입니다. 신규 사업 자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것들을 관리 개선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ZBB가 됩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기존의 것들을 다시 재검토한다. 그래서 영기준 예산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급성 희소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에 보시는 대로 계속사업만 가능하고 계속사업의 첨가분은 자금이 없는 거예요. 신규사업은 뭐 두말할 나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용 절감을 위한 관리성의 효율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정체적 희소성은 회계 처리가 허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관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산 편성은 회피형이고 반복적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확실히 되시죠? 예. 6번 문제는 제가 1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체크하세요. 예. 자, 문제 풀이합니다. 왜 시간을 드렸는가 하면 이 문제는 아주 평이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틀려서는 되지 않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체크를 하셨죠? 정답이 맞는가 한번 보시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봅니다. 헌법상 행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헌법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법상 90일 전까지입니다.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문에서 헌법으로 나오느냐, 국가재정법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90일, 120일 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틀렸고요. 이번에 보면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은 일반 회계만을 의미한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자,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정부 재정은 뭐 플러스 뭡니까? 정부 재정은 뭐 플러스 뭡니까? 이렇게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정부 재정은 예산 플러스 기금입니다. 예산 플러스 기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이 예산은 뭐 플러스 뭡니까? 일반 회계 플러스 특별 회계가 됩니다. 국가재정법 제4조 제1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기금이나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세입과 세출로 다시 또 세분화 되는 것이죠. 자, 문제로 돌아와서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은 일반 회계 플러스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3번 보면 3번은 별표 2개 하시죠. 시험장에 들어가서 착각하기가 쉬운 긴장을 하시면 또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는 그런 지문이니까 중요시해야 됩니다.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면 정부는 준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 틀린 지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 아니고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그렇게 됩니다. 30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준예산의 경우에. 이해되시죠? 그거 유의하시고요. 다음 4번 질문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3번 질문은 여러분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국회가 예산 심의하잖아요. 국회 예산 심의의 법정 시한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착각하시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추가한다면 제가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준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준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지문으로요. 답은 틀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앙에서는 없어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예산을 편성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기도 성남시가 2013년도에 편성한 예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4번 봅니다.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되 법률상 지출 의무 있는 경비 개속비 한정 맞습니다. 바른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헌법상은 90일, 국가재정법은 120일 기억하시고 예산심의의 법정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지만 준예산의 경우는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발생주의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발생주의는 정부 수입을 납세 고지 시점이 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것은 납세 고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납세 고지 시점에 정부로서는 뭐가 생기는가 하면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수입을 납세 고지 시점으로 잡습니다. 다음에 정부의 지출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지출 원인 행위 발생 시점이 됩니다. 지출 원인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요. 정부로서는 그 지출 의무가 성립하게 되거든요. 그 지출 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7번의 경우 정부 수입은 납세 고지 시점, 정부 지출은 지출 원인 행위 시점 따라서 7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 별표 3개 하시고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윌리엄슨의 이론에서 시장보다는 위계 질서, 위계 질서라는 게 계층적 조직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한다. 그 시장에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면은, 거래 비용이 높으면 계층적 조직, 즉 위계 질서를 통해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봅니다. 1번에 보면 거래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 비용이 올라가게 되죠. 환경의 변화가 클수록 거래 비용은 높아집니다. 많이 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시장보다는 위계 질서, 즉 계층적 조직을 통해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 1번은 해당이 되고요. 2번에 보면 합리성의 제한 강도가 강한 경우, 그럴 때도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인지 능력 한계라든지 정보의 불충분성 때문에 어때요? 거래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죠. 높아질 수가 있겠죠. 이때는 역시 질문에서처럼 위계 질서를 통해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기회주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기회주의 여러분 표시하시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기회비용은 생산자도 기회주의적 행동을 합니다. 할 수가 있고요. 소비자도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회주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면 자동적으로 거래 비용은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계 질서를 통해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즉 계층적 조직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 기회주의가 발생한다. 이게 생산자는 어떻게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요. 생산자가 허위 광고를 한다든지 혹은 과장 광고를 한다든지 혹은 또 원산지를 속이거나 할 때 그럴 때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어떻게 해요? 생산자의 말만 듣고 구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생산자를 못 믿으니까 더 많은 자기 나름대로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거래 비용은 높아지게 된다. 이해되시죠? 또 소비자의 기회주의적 행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어떤 구매를 했습니다. 상품을. 근데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는데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를 문제를 삼아서 보상을 해달라. 그 피해 보상금을 과다하게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사업자의 어떤 서비스 비용이 또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다 기회주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고, 그래서 이것은 시장보다는 위계질서, 계층적 조직을 통해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거래 비용하고 내부 관리 비용을 딱 두고서요. 거래 비용이 내부 관리 비용보다 더 클 때 어떤 조직이 형성될까요? 거래 비용이 내부 관리 비용보다 더 클 때 어떤 조직이 형성될까요? 바로 계층적 조직이 형성이 되고요. 반대의 경우 거래 비용보다도 내부 관리 비용이 더 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이 더 적게 드니까 시장화가 되는 거고, 앞의 경우는 거래 비용보다 내부 관리 비용이 더 적게 드니까 계층적 조직, 즉 위계 질서의 그러한 조직이 형성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 되는데 4번 경우는 뭐냐면 거래 대상의 자산 전속성이 낮음, 이게 해당이 안 되고요. 정확히 고치면 거래 대상의 자산 전속성이 높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산 전속성 표시하시고요. 자산 전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이전이 힘든 정도, 자산이 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의 이전이 힘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요. 전속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사람하고 거래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전속되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거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지문에 보면 거래 대상의 자산 전속성이 높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산 전속성이 낮음 됐으니까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위계 질서, 즉 계층적 조직이 효율적인 그런 경우는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거래에 있어서 1번의 불확실성이 높음. 이게 다 거래 비용이 증가되는 경우예요. 두 번째, 합리성이 제한받는 강도가 강하다. 세 번째로 죄송합니다. 기회주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가 거래 대상의 자산 전속성이 높다. 이렇게 돼야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의 답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 피터스의 정부계획 모형인데 별표 2개 부탁하고요. 일단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학습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피터스의 그 정부계획 모형에는 네 가지가 있다. 시장 모형, 참여 모형, 신축 모형, 탈내부 규제 모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암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각 모형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만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는 맞아요. 시장 모형, 참여 모형, 3번의 신축 모형, 4번의 탈내부 규제 모형. 이렇게 네 가지는 다 맞는데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시장적 모형입니다. 시장 모형에서는 독점을 문제로 진다. 즉 기존 정부의 문제점으로 독점을 지적을 하고요. 구조면에서의 대안으로서 공권화를 강조한다. 맞습니다. 이번에 보면 참여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에서는 계층제 존재, 이게 기존 정부의 문제점이다. 맞고요. 탈계층화, 그래서 이것은 수평적인 어떤 조직, 또 혹은 평면 조직, 다 탈계층화와 관련되니까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3번 보면 신축 모형입니다. 이 모형에서는 영속성의 존재를 문제로 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부의 문제점으로 영속성을 진단하고요. 정부 운영 방식은 정규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 나가야 한다. 이 부분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신축 모형에서는 그 구조적 대안으로서 가상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어떤 조직이 영속적인데 어떤 용도가 다 하게 되면 또 없앨 수도 있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영속성 계속해서 존재하니까 없앨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문처럼 정규 조직을 강화하는 쪽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가상 조직으로 해서 없앨 수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린 내용입니다. 정규 조직이 아닙니다. 가상 조직을 중시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4번의 탈내부 규제 모형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내부 규제가 너무 지나쳤다 이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들에게 이제는 재량권을 주자. 4번 지문은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간략히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기존 정부의 문제점, 구조적 대안, 관리적 대안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각 구분, 네 가지 시장, 참여, 신축, 탈내부 규제. 그래서 그 내용대로 잘 기억하시고 보시면 가상 조직 이런 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아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예, 10번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이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역선택이 있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설명드리죠. 역선택은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문제가 역선택이고요.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 후 발생하는 문제, 이게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런 시점에서의 차이가 있고요. 자, 문제를 봅니다. 역선택을 방지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단에 보면은 방지하는 수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A를 보겠습니다. A는 정보를 가진 쪽이 자신의 사적 정보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인데, 예를 들면 면접을 볼 때 학점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은 바로 신호 발송이라고 합니다. 신호 발송. 그 다음에 B는 정보가 없는 쪽이 정보가 있는 쪽에 대해서 사적 정보를 공개토록 유도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회사가 취업 준비생에 대해서 자격증 제출 요구, 이것은 선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의 신호발송 선별해서 1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는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체크하시죠. 네, 문제 보겠습니다. 가장 매우 평이한 문제이기 때문에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그래서 시간을 드린 겁니다. 성진의 기준에서 객관성이 가장 낮은 것은 무엇인가? 몇 번 체크하셨나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은요, 그 평정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성이 가장 낮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는 수치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에는 효과성 측정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MPV, 순현재 가치 MPV, 그리고 두 번째가 지문에 있는 BC 레이시오, 비용 편익비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내부 수익률, IRR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MPV는 편익 마이너스 비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편익의 순현재가치 합계 마이너스 비용의 순현재가치 합계. 그러니까 편익 마이너스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편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숫자가 0보다는 커야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MPV는 0,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BC 레이시오는 비용분의 편익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용의 순현재가치 합계 분의 편익의 순현재가치 합계, 이렇게 되거든요. 비용분의 편익이니까 1보다 커야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1보다 커야.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용 편익비 기준에 의하면 어느 도시가 선정되어야 되느냐 보겠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60 단위는 생략하고요. 부산시는 60분의 120이니까 2가 되겠습니다. 울산시는 40분의 200이니까 5가 되겠습니다. 광주시는 20분의 30이니까 1.5가 되겠습니다. 수치가 가장 큰 울산시가 선정이 돼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은 그 정책 파트 부분에서 정책평가 파트에서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입니다. 틀린 내용이 들어있는 것. 1번 보면 선정 요인입니다.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을 정확히 구성을 해야, 차이가 안 나게 해야 어떤 정책 효과가 있다면 그게 정책으로 인한 효과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건데, 그죠?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을 구성을 다르게 이렇게 하면 좀 구별하기가 힘들겠죠, 그죠?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이 틀렸는데요. 해기 인공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극단 치료의 해기와 틀렸습니다. 평균 치료의 해기와 관련된다. 그리고 극단적인 측정치는 나중에
다시 측정하면 평균치로 회귀하려고 한다.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틀렸습니다. 2번이. 3번에 보면 성숙 요인입니다.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대상 집단 특성이 변하는 맞고요. 4번의 역사 요인입니다. 집행 기간 중에 우연히 발생한 사건,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버스 전용 차로를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면 그것이 교통 소통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 구간에 지하도를 건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버스 전용 차로를 했더니 소통에 어떤 효과가 있는데 그게 버스 전용 차로의 효과인지 아니면 도로 지하도가 건설됨으로 효과도 포함된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역사 요인이 되겠습니다. 틀린 요인은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의 ERG 이론입니다. ERG는 마슬로우의 5단계 이론하고 관련이 많이 있죠. 마슬로우는 5단계로 이 엘더프는 ERG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ERG 이론에서 1번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생존, 다음에 관계, 성장. 그래서 E라고 하는 거는 생존은 E, 그 다음에 관계는 R, 그 다음에 성장, 그로스의 G, ERG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이번에 한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 게 아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의 엘더프와 달리 마슬로우는 저차원의 욕구가 만족되면 고차원의 욕구로 올라가는 이게 만족 진행 과정을 주장을 했고요. 거기에 비해서 4번의 엘더프는 그 만족 진행 플러스 하향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하향 이동하는 좌절 퇴행 과정을 가미했다. 그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이 없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여러분들 4번의 그 좌절 퇴행 과정 이게 어떤 의미가 어떤 내용인가 아시나요? 이것은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대학교 졸업생이 이제 회사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A라고 하는 그 직장에 입사가 이제 거의 됐단 말이에요. 결정이. 근데 이제 여기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데를 가자 해서 그 위에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입사가 아쉽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에서는 이제 내가 놓쳤던 들어가지 않았던 그 아래 회사가 자기 눈에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번에 관련이 없는 것은 2번이 틀린 내용이 있겠습니다. 15번은 자원 의존론, 조직론에서의 문제인데 별표 2개 하시고요.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 의존론하고 관계없는 것 1번부터 보면 조직은 자원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환경의 의존은 맞고요. 2번에 보면 환경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에 의한 전략적 선택이다. 맞습니다. 3번에 보면 조직은 수동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 틀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자원 의존 이론은 우리가 환경을 인식함에 있어서 우리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결정론과 임의론이 있는데요. 결정론, 임의론. 결정론이라는 게 환경 결정론이에요. 환경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임의론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 의존 이론은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임의론에 속합니다. 따라서 3번 지문을 보면 조직은 수동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이게 결정론의 입장이거든요. 맞지 않죠?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의 이 이론에 따라서 관리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 완충하고 연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은 3번이 되겠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곧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표를 새로 하나 제시를 하는데요. 이 표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적어도 서너 번은 종이에 직접 써서 그 내용을 잘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요. 분석 수준을 보면은 조직군이 있고 무리의 뜻이고 개별 조직으로 구분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인식에 보면 가로 쪽에 환경인식에 결정론이 있고 임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맨 위에 칸에 조직군 생태학, 그 다음에 조직경제학, 제도화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공동체 생태학, 밑에 구조적 상황이론, 그 다음 제일 오른쪽에 전략적 선택이론, 자원의존이론. 그래서 이 본강의 시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 두 문자를 따서 조조 제공 구전자. 요 내용을 그 칸을 생각하시면서 꼭 기억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조조 제공 구전자. 자,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죠. 조조 제공 구전자. 조조 제공 구전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번은 연기준 예산, ZBB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이 ZBB의 그 예산 편성 절차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산 운영 단위 혹은 의사결정 단위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어떤 X 사업 혹은 A과 이런 게 다 예산 운영 단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단위사 분석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산을 정액하는 늘리는 정액 대안 패키지를 말합니다. 정액 대안 패키지. 이 정액 대안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최저, 현행, 정액.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분석표의 순위 결정. 이렇게 되면 끝이 나게 되겠죠. 편성 절차는 1번입니다. 예산 운영 단위 선정, 단위 분석, 사업 분석표의 작성, 그 다음에 분석표의 순위 결정. 답은 1번인데요. 한두 가지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불러드린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죠. ZBB는 한번 찍어 보실까요? ZBB는 비용 편익 분석과 시스템 분석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은 틀립니다. 이 지문의 내용은 PPBS, 계획예산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립니다. ZBB는 기획의 책임이 집권화되어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은 틀렸다. 왜 그런가 하면 ZBB는 상향적 참여가 강조가 되고요. 계획 기능이 분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전자정보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대할 수 있는 것만 한번 찾아보죠. 가에 보면 여기 평이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국민 참여 정진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 맞고요. 나에 보면 오자가 있네요. 행정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향상. 행정의 생산성 향상.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오자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에 보면 대고객 관계의 인간화 촉진 아니죠. 인간화 될 수가 있습니다. 틀렸고요. 라에 보면 행정 서비스 효과적 공급 맞습니다. 마에 보면 인권을 보호한다. 아니죠.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은 민스버그의 이론인데요. 별표 3개를 하시고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을 꼭 암기를 해야 되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민츠버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직은 5가지 기본 부문이 있다. 5가지 부문 중에서 어디에 무게중심을 놓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형태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전략 부문입니다. 전략 부문은 최고 경영청이죠.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직접 감독에 의한 조정을 하게 되겠고요. 이것은 구조로 보면 단순 구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게 전략 부문입니다. 전략 부문.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전략 부문은요, 최고 경영청을 대상으로 하고요. 또 직접 감독에 의한 조정을 하게 되겠고요. 해당되는 조직 구조는 단순 구조다. 되시죠? 똑같은 그런 형태로 제가 설명드립니다. 핵심 운영입니다. 핵심 운영은 실무 작업자가 중심이 되겠고요. 작업 기술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입니다. 작업 기술의 표준화, 거기에 밑줄을 그으시고요. 작업 기술의 표준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작업 기술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이고요. 이것은 전문적 관료제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보면 기술 전문가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석가들이에요. 분석가. 그리고 이것은 과업 과정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입니다. 과업 과정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이고요. 이것은 해당되는 구조는 기계적 관리제가 됩니다. 네 번째가 중간 라인입니다. 대상은 중간관리청이고요. 산출물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입니다. 산출물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이고요. 해당되는 구조는 사업부제 구조입니다. 사업부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지원 스텝입니다. 지원 참모라고도 하죠. 지원 스텝이고 대상은 지원 참모가 됩니다. 지원 스텝이 되겠고요. 상호 조정이고요. 해당되는 구조는 에드워크라시. 에드워크라시랑 유동 조직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뭐 임시 조직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 연결을 꼭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전략부문, 최고 경영청, 그 다음에 직접 감독에 의한 조정, 그 다음에 단순 구조. 이런 형태로 제가 불러드린 5가지를 그대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5개의 구조가 하나 서로 좀 대비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공식화의 수준이거든요. 공식화의 수준.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 구조는요, 낮은 공식화입니다. 낮은 공식화. 근데 전문적 관료제는 낮은 공식화입니다. 낮은 공식화. 그 다음에 기계적 관료제는 높은 공식화가 됩니다. 높은 공식화가 됩니다. 아까 제가 5가지 불러드렸잖아요. 그 순서대로입니다. 그 단순구조 단순구조, 전문적 관료제, 기계적 불러드렸잖아요. 그죠? 그 순서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계적 관료제는 높은 공식화. 그 다음 네 번째, 사업부제 구조는 높은 공식화. 그 다음에 에드워크라시는 낮은 공식화. 그래서 이 공식화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아울러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불러드린 그 내용 잘 기억을 하셨다가 잘 소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번 문제는 수평적 전문화, 수직적 전문화고요. 별표 3개 하시고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다. 잘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높다. 효과적이다. 아닙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전문가적 직무는요, 수평적 전문화는 높지만 수직적 전문화는 낮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에 보면 직무 확장은
직무 확장은 기존의 직무에 수평적 직무 재설계 방법으로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진다. 맞고요. 3번에 보면 고위관리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 수직 전문화 수준이 모두 낮다. 맞고요. 4번에 보면 직무 풍요화 혹은 직무 충실화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직무를 맡는 사람의 자율성을 높이고 그렇게 직무를 재설계하는데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진다. 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수평적 전문화라고 하는 게 뭐죠?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기 보시면 1번, 2번 했잖아요. 그죠? 2번 먼저 볼게요. 수평적 전문화. 과업 범위의 세분화 정도로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업무를 나눈 정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하면 수평적 전문화가 상당히 높다. 수평적 전문화가 높다는 건 한 사람이 하나의 일만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 수평적 전문화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 전문화 보겠습니다. 1번의 수직적 전문화. 과업 수행 방법이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달리 이야기하면 계층을 세분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계층을 세분화시킨다. 그래서 수직적 전문화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계층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계층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권한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반대로 수직적 전문화가 낮아지게 되면 계층수가 적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권한은 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해될 것이 직무, 아까 이야기한 직무 확대, 그리고 직무 충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직무 확장 혹은 직무 확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옛날에 어떤 한 사람이 만약에 공장에서 탁자를 만드는 공장에서 톱질만 했다면 그 사람이 톱질만 하다가 이제는 조립까지 하게 된다면 직무가 확대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평적 전문화는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낮아지게 돼요. 왜냐? 수평적 전문화가 높다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의 일만 하는 경우가 높은 거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 낮아진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무 확장은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은 낮아진다. 이해되시죠? 다음, 직무 충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직무 충실은 그 수직적 전문화가 여러 가지 그 직무 충실은 그 자율성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자율성이 높다는 것은 뭐예요? 자율성이 높다는 것은 계층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죠? 계층의 수가 줄어드니까 자율성이 높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높아지니까 수직적 전문화 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아까 수직 전문화가 낮아지면 뭡니까? 계층수가 적어지게 되고 권한은 커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 화면의 표를 보시면 아까 우리 전문가적 직무 이렇게 봤잖아요.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는 높고 수직적 전문화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위관리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 낮고 수직적 전문화 낮다. 왜 그럴까요? 이 고위관리들은 업무 범위가 넓잖아요. 쭉 여러 가지를 컨트롤해야 되니까 업무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적 전문화는 낮다. 맞죠? 그 다음에 수직적 전문화는 뭐예요? 그것도 낮죠. 왜냐하면
권한이 있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낮음. 요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 비숙련 직무 일선관리, 전문가, 고위관리 요 내용들을, 요 표를 그대로 여러 번 써보시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2021년 국가직구급에 출제되었던 문제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절대적으로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선 2번, 3번, 4번을 간단히 보면은 품위유지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또 복종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라는 거예요. 직무상 명령. 그럼 성실 의무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라 이런 건데 1번에 부패행위 신고 의무는 이건 어디에 규정되어 있을까요? 간단히 줄여서 이야기하면 부패방지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가공무원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를 긴 시간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문제는 3문제 이상 틀리게 되면은 그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4월 2일 시험일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해 볼 때 3개 이상 틀렸을 경우는 그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는 문제에 한정하지 마시고 문제를 둘러싼 그 주변 지식을 좀 더 확장시키는데 심혈을 쏟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